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저의 인생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대로 걸어야 제대로 산다입니다.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고 평소 걷기와 발 건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저 자신의 발가락 관절의 변형 등이 저의 걷기의 문제, 즉 팔자걸음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11자 걸음과 발 뒤꿈치, 발의 중앙 내측, 엄지발가락 순서로 발걸음을 딛는 3단 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안광욱 님인데요. 국내외 대학에서 물리치료학, 사회복지학, 해부학 등을 전공하고 제대로 걷기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발 반사구의 자극을 통한 내부 장기의 질환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자걸음은 팔자를 망친다. 제대로 걷기 원리 중의 하나인 발 반사구 자극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자신의 걸음 습관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걸을 때 발 반사구 자극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 신발 뒷굽의 마모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신발을 벗어 뒷굽을 살펴보시라. 만일 뒷굽 바깥쪽이 심하게 마모되었다면 당신은 잘못 걷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서 8, 9명은 신발 뒷굽은 다 그런 식으로 마모되어 있다. 발의 골격 구조와 기능에 맞게 걷는다면 신발 뒷굽은 본래 수평에 가깝게 마모된다. 그러나 과거 10여 년간 대중 강연을 할 때마다 수강자들의 신발 뒷굽 마모 형태를 확인해 본 결과 수평에 가깝게 마모된 분들은 손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 숫자가 수백 명 중에서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내가 제대로 걷기 책을 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데는 이런 현실도 한몫을 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의 신발 뒷굽이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걸을 때 뒷굽 중앙부가 아니라 바깥쪽이 먼저 지면에 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발의 본래 골격 구조에 맞지 않게 뒷굽 바깥쪽으로 먼저 지면을 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팔자걸음 때문이다. 팔자걸음이란 말 그대로 양발 끝이 바깥으로 벌어져 한자의 팔자를 닮은 모양으로 걷는 자세를 말한다. 팔자걸음은 발의 구조와 기능에 전혀 걸맞지 않은 한국인 특유의 걸음걸이 자세다. 팔자걸음은 발과 하지를 비롯한 전신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걸음 자세일 뿐 아니라 발의 반사구도 제대로 자극하지 못하는 매우 잘못된 걸음이다. 따라서 팔자걸음은 당사자의 신체와 정신 건강은 물론 삶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할 경우 팔자걸음은 그 사람의 팔자까지도 망칠 수 있다. 팔자걸음이 발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팔자걸음으로 걸으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 지면에 가장 먼저 닿는 부위는 뒤꿈치 바깥쪽 모서리가 된다. 다음은 발바닥 바깥쪽이 되고 그 다음은 새끼발가락 뿌리 관절이 된다. 뒤꿈치 바깥쪽 모서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계속 발의 바깥쪽을 타고 이동하던 체중은 새끼발가락 부위에서 그 뿌리 관절을 바깥쪽으로 미는 반발력을 이용해서 발바닥 안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체중 이동 경로가 급격하게 발바닥 내측으로 향하는 것은 몸이 이동하려는 방향과 발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이다. 체중은 새끼발가락 뿌리 관절에서 발 앞꿈치 부위의 횡하치를 지나 엄지발가락 뿌리 관절에 이르며 팔자걸음을 걷는 이는 체중이 이 뿌리 관절 내측을 미는 데서 나오는 반발력을 이용해서 엄지발가락의 내측 부위로 발끝 떼기를 한다. 팔자걸음의 이러한 체중 이동 경로는 발 골격의 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발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측으로 체중을 많이 떠받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팔자걸음은 발의 외측으로 체중의 대부분이 쏠리기 때문에 발바닥 바깥쪽에 두꺼운 굳은 살이 형성되게 된다. 새끼발가락과 그 발가락의 뿌리관절은 체중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신발과 심하게 마찰하고 그 때문에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며 티눈과 굳은 살이 생겨난다. 그리고 발 앞꿈치의 횡하치는 발 바깥쪽에서 발 안쪽으로 이동하는 과중한 체중을 이기지 못해 지면에 내려앉아 버린다. 그 결과 첫째와 둘째 또는 둘째와 셋째 발가락 밑에 커다란 못이 생겨난다. 또 항상 반복되는 엄지발가락 내측으로의 발끝대기 동작은 엄지발가락 상부가 둘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는 무지외반증 발생의 원인이 되고 엄지발가락의 뿌리관절은 그와는 정반대로 반복되는 심한 자극 때문에 내측으로 툭 튀어나오게 된다. 팔자걸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자신이 걷는 모습을 거울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더라도 발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 자신의 걸음이 틀림없는 팔자걸음이라는 증거이다. 뒤꿈치 바깥에서 시작되는 발 바깥쪽 면에 두꺼운 굳은 살, 새끼발가락과 그 뿌리관절 바깥쪽에 생겨난 못,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증상과 아울러 거기에 생겨난 티눈 혹은 굳은 살, 두세 번째 발가락 밑에 생겨난 커다란 못 혹은 티눈, 엄지발가락의 뿌리관절이 내측으로 돌출하고 거기에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 무지외반증. 이들 증상이 보인다면 틀림없는 팔자걸음이다. 이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심해져 간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팔자걸음이 저절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팔자걸음을 교정하기 전에는 위의 증상 중 어느 하나도 감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한다. 팔자걸음이 발 반사구에 미치는 영향. 제대로 걷기에서는 체중을 떠받쳐주는 경로가 뒤꿈치 중앙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발 내측에 분포된 반사구들은 3분의 2 정도의 체중 압력을, 발 외측에 분포된 반사구들은 3분의 1 정도의 체중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팔자걸음에서의 체중 압력 분포 양상은 정반대가 된다. 발바닥 외측에 분포되어 있는 무릎관절, 어깨, 윗팔, 팔꿈치 반사구들은 3분의 2 정도의 체중 압력을 받으며 발의 내측에 분포되어 있는 뇌, 뇌하수체, 갑상선, 위, 췌장, 십이지장, 방광, 항문 등의 반사구들은 3분의 1 정도의 체중 압력을 받는다. 다시 정리하면 팔자걸음은 늘 부드럽고 가벼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발바닥 바깥쪽의 반사구에는 필요 이상의 강한 자극을, 늘 강한 자극을 받아야 할 뒤꿈치 중앙과 발바닥 안쪽의 반사구들에는 약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팔자걸음 때문에 발바닥의 반사구들이 부적절한 체중 압력을 받는 현상은 인체 장기와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발 바깥쪽 반사구들은 관련 장기인 무릎관절, 팔꿈치, 윗팔, 어깨, 심장, 비장, 간, 부갑상선, 경추, 코, 승모근, 폐, 기관지 등에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반면에 항상 약한 자극만 받는 뒤꿈치 중앙과 발 내측 반사구들은 그들과 관련된 뇌, 뇌하수체, 갑상선, 위, 췌장, 십이지장, 방광, 항문, 생식선, 그리고 경추를 제외한 나머지 척추 등의 미약한 자극만 전해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런 장기 내지 기관들은 발에서 전해준 자극을 활용해보려 애쓰지만 자신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항상 부족한 상황에 처한다. 자극이 부족한 장기들은 그 기능이 저하된다. 뇌 기능 저하는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현상 등을 불러일으킨다. 대사 기능 저하는 식사량에 비해 살이 더 찐다는 것을 뜻하므로
전신 비만 혹은 복부 비만의 결과를 낳는다. 소화 기능 저하는 급체, 만성 소화불량, 위무력증, 당뇨 등의 결과를 낳는다. 배설 기능 저하는 변비, 탈홍, 치질, 빈뇨, 실금 등의 결과를 낳는다. 생식 기능 저하는 불감증, 발기력 저하 등의 성기능 감퇴와 정자수 감소, 불임, 유산, 생리불순, 조기 폐경 등의 결과를 낳는다. 지나친 자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장기들은 긴장, 염증, 통증으로 시달린다. 장기 혹은 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무릎 관절의 관절통이나 퇴행성 관절염, 어깨 관절의 관절통이나 관절염, 어깨 근육 긴장에 의한 근육통, 목 근육과 경추 긴장에 의한 목 디스크와 두통, 골대사 기능의 급격한 하락에 의한 골다공증, 코의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 등, 팔자걸음에 의한 발바닥 내외측 반사구에 대한 자극 강도 부조화는 근골격계와 대부분의 장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는 제대로 걷기를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골격계 질환이 장기 기능 저하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의료기관에서 임상체험을 한 결과 척추나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그와 동시에 장기의 기능 저하 증상을 동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성격의 증상군을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고리는 바로 팔자걸음이다. 승모근 긴장으로 목덜미가 항상 뻐근하고 어깨와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그와 동시에 뇌 기능 저하로 인한 기억력 감퇴, 대사 기능 저하로 인한 비만,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불량, 배설 기능 저하로 인한 변비, 실금과 탈홍, 내분비 기능 저하 결과 조기 폐경에 의한 갱년기 장애, 생식 기능 저하로 인한 발기력 감소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팔자걸음을 걷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근골격계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 아니라 그와 비례해 각종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는 양상도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팔자걸음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팔자걸음이 심할 경우에는 10대 때 이미 노인성 증상이 나타난다. 관절통과 근육통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정신과, 내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모든 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증상이 같은 시기에 함께 나타난다.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타난 시기를 정확히 알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다 나중에는 중증의 질병으로 발전된다. 환자 본인은 증상을 확연히 느끼는데 병원에서는 아주 가벼운 진단을 내리거나 전혀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증상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명이 확인되면 짧은 기간 내에 나머지 증상에도 진단명이 모두 확인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전신의 가벼운 증상에서 시작되지만 어느 시기에 이르면 총체적 질병으로 발전한다. 팔자걸음에 의한 근골격계 변형 과정과 장기 기능 저하 및 그에 따른 질환. 여성을 예로 들어 이 과정을 설명해 보자. 질하수의 원인은 자궁하수요. 자궁하수의 원인은 소대장하수요. 소대장하수의 원인은 위와 간의 하수요. 위와 간하수의 원인은 횡격막하수요. 횡격막하수의 원인은 심장과 폐하수요. 심장과 폐하수의 원인은 늑골의 압박이요. 늑골 압박의 원인은 어깨가 안으로 굽어서요. 어깨가 안으로 굽은 원인은 등이 굽어서요. 등이 굽은 원인은 허리 만곡 S라인이 펴져서요. 허리의 S라인이 감소한 원인은 골반이 뒤로 처져서요. 골반이 뒤로 처진 원인은 고관절이 외회전되어서요.
고관절이 외회전된 원인은 팔자걸음 탓으로 발끝이 외회전되어서다. 결국 모든 척추 및 관절의 변형과 체형의 변형, 각종 장기의 처짐과 기능 저하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바로 팔자걸음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물론 위에 열거한 신체적 문제는 팔자걸음을 걷지 않는 이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아 과도한 팔자걸음을 걷는 이들에게서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다. 인체역학적 관점으로 팔자걸음을 본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신체 증상이 각기 다른 개별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원인, 즉 잘못된 걸음걸이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팔자걸음에 의한 인체역학적 근골격계 변형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면 몸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 얼핏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환과 증상들의 상호 연관성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인체역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주 한숨을 쉬는 사람의 몸의 변비통과 요통, 그리고 O형다리, 탈홍 등의 증상이 함께 따라붙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부디 다음의 사항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팔자걸음으로 발생한 문제는 팔자걸음이 교정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가 받을 때만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느끼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또한 인체역학적인 특성상 신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증상이나 질환만 치유하기는 어렵다. 팔자걸음 때문에 발생한 신체적인 문제들은 팔자걸음을 교정해야만 비로소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팔자걸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지금의 팔자걸음을 교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팔자걸음이 생겨난 원인.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걸음이 팔자걸음이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좌식 문화와 양반걸음. 서양의 주거 문화가 입식 문화인데 반해 우리의 주거 형태는 온돌, 즉 좌식 문화다. 우리는 실내에서 대부분 바닥에 앉아 생활한다. 바닥에 앉는 한국인의 대표적 자세는 가부좌 또는 책상다리라고 부르는 자세다. 이 가부좌로 앉는 자세가 걸음걸이를 팔자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팔자걸음을 옛날에는 양반걸음이라 했다. 옛날에는 중인, 평민보다 독서와 사색 등으로 앉아있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반계층이 가부좌 자세를 더 오래 취할 수밖에 없었다. 또 옛 양반들은 서서히 걷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했다. 팔자걸음으로 느리게 걷는 양반들과는 달리 자주 그들의 부름에 답하며 신속하게 달려가 대령해야 하는 하인 계급 사람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걸어야 하는 평민 계급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되도록 빨리 걸어야 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걸음이 빨라지면 발끝은 저절로 팔자에서 11자에 가까워진다. 우리의 성문화와 정상위. 결혼 전에는 몸매가 날씬하고 걸음걸이도 가볍고 경쾌했던 처녀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몸매가 완전히 아줌마처럼 변하고 걸음걸이도 심한 팔자걸음으로 변한 경우를 주위에서 가끔씩 본다. 여성이 결혼한 뒤 몸매와 걸음걸이가 갑자기 변하는 것은 우리의 성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성관계를 할 때 대부분의 여성이 피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부장적 정서에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위란 여성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두 무릎을 세우고 바깥으로 벌린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의 양다리 사이에 엎드리는 체위를 말한다. 바닥에 등을 대고 다리를 위로 드는 자세는 골반을 뒤로 처지게 하는 자세다.
그리고 골반이 뒤로 처지면 허리의 S라인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두 무릎을 세워 바깥으로 벌리게 되면 고관절의 외전과 외회전이 일어난다. 그 때문에 발끝도 팔자가 된다. 이런 자세에서 여성의 골반과 고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골반과 고관절 변형이 가속된다. 특히 남성의 체격이 클수록 또 성행위가 과격할수록 변형의 정도와 그 속도가 격심해지고 빨라질 수 있다. 결혼 초기에 여성의 걸음걸이가 급격하게 팔자로 변하는 것은 신혼인 이 기간이야말로 여성이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빈번한 성행위 때문에 팔자걸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면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의 골반과 고관절의 변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사랑해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임신 중에 팔자걸음과 11자 걸음. 팔자걸음은 골반을 발끝의 방향처럼 바깥 방향으로 벌어지게 하고 복부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그에 반해 11자 걸음은 골반을 양발끝의 방향처럼 안으로 조여주고 복근을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때문에 임산부의 과도한 팔자걸음은 자궁의 확장을 제어하지 못해 태아의 몸집과 머리가 커지게 되므로 출산할 때 난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옛말에 아이는 작게 낳아 크게 기르라는 말이 있다. 임산부의 11자 걸음은 골반이 벌어지는 것을 억제해주고 복근의 긴장도도 적당히 유지시켜 주므로 자궁 속의 태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태아의 머리 크기가 산도를 통과할 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산모의 복부에 충분한 근력이 있다면 순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육아 문화. 아기가 태어난 뒤 일어나 걷기까지는 약 1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아기의 하지 골격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모의 반복된 육아 습관은 아이의 하지 골격 발달과 걷기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이가 바른 체형을 갖고서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하려면 육아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체의 골격은 반복된 자세에 의해 변형된다. 빠르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아기의 골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복된 육아 습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리 크게 벌려 기저귀 채우기. 부모가 아기의 대소변을 처리할 때는 대개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고 변을 닦아낸다. 이때 다리를 바깥으로 많이 벌릴수록 구석구석 깨끗이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기의 양다리를 바깥으로 힘껏 벌리는 습관을 가진 부모들이 있다. 제대로 걸어야 제대로 산다. 제대로 걷기는 발과 하지 관절을 비롯한 골반과 척추의 훌륭한 교정법이다. 과격하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관절과 척추가 조금씩 비뚤어져 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생활 자세 때문이다. 자세는 습관이다. 일단 골격이 교정되었다 하더라도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 잘못된 앉기 자세는 골반과 척추를 변형시키며 잘못된 서기 자세는 발과 다리를 포함해 골반과 척추 모두를 변형시킨다. 대표적인 골격 변형에는 무지외반, 발목 내회전 변형, O형 다리, 무릎과 고관절의 뒤틀림, 골반이 뒤로 처지는 후방 변형, 일자허리, 구분 등 처진 어깨와 가슴, 아래턱 돌출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제대로 걷기만 하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골격 변형이다. 제대로 걷기는 발과 하지 골격을 훌륭하게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제대로 걷기는 골반과 척추를 교정해서 아름다운 S라인을 만들어준다. 제대로 걷기 위한 선 자세. 어느 누구라도 누운 자세에서나 앉은 자세에서 곧바로 걷기로 이행할 수는 없다. 걷기는 선 자세의 변형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 자세는 잘못된 걷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서 있는 자세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서 있는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제대로 걷기의 반은 배운 셈이다. 제대로 서 있기 자세의 이동이 바로 제대로 걷기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선 자세를 바로 잡지 않고 제대로 걷기 자세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일단 바르게 서 있기 자세가 체득되면 제대로 걷기는 아주 쉬워진다. 바르게 서 있는 자세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차렷 자세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자세로 알고 있는 차렷 자세는 양발 끝을 30도에서 60도가량 밖으로 벌린다. 하지만 제대로 걷기 위한 훈련인 제대로 서 있기 자세에서는 발끝을 벌리지 않는다. 팔자걸음과 책상다리로 변형된 발과 다리 관절을 빠른 시간 안에 교정하기 위해서다. 평소에 취하지 않던 자세라 대부분 처음에는 균형을 잡지 못해 힘들 수 있지만 이 자세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제대로 걷기 위한 서 있기 자세는 평소에 몇 초에서 2, 3분가량 서 있을 기회가 있을 때 하기 좋은 훈련법이다. 그러므로 하지 근육을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하지 혈액순환 장애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대로 걷기 위한 서 있기 자세는 변형된 발가락과 발목을 비롯한 다리 전체와 골반과 척추 전체, 그리고 어깨 관절을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정렬시키는 방법이다. 몇 초에서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하는 훈련이지만 관절이나 척추의 변형 상태가 심한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다.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타고 있을 때는 항상 잊지 말고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골격이 불균형하면 힘이 많이 들거나 고통이 따를 수 있다. 너무 힘든 경우에는 훈련 시간을 줄이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나간다. 처음에는 발부터 머리까지 각 부위마다 모두 의식해야 자세를 제대로 취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르게 서는 방법. 발끝을 11자 모양으로 나란히 하고 양발의 안쪽을 붙인다. 양발끝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 11자가 되도록 하되 밖으로 약간 돌출한 안쪽 복사뼈 아래 부위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감안해 양발 사이에 약 1cm 가량의 간격을 둔다. 엄지발가락의 지문 부위를 축으로 하여 나머지 발가락을 부채처럼 밖으로 펼치듯 벌린다. 볼이 좁은 구두에 의해 변형된 발가락들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무지외반증과 소지내반증의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고는 취하기가 불가능한 자세다. 양발 발바닥의 바깥쪽 모서리를 위, 발등 쪽으로 살짝 든다. 이것은 발바닥 바깥쪽에 있는 무게중심을 발바닥 안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책상 다리에 의해 내회전된 발목 관절을 손쉽게 교정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양 무릎과 넓적다리 안쪽을 서로 붙인다. 양 발의 바깥쪽을 지면에서 들어 올리면 양 무릎 사이가 가까워져 O형 다리가 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한 O형인 경우에는 다리에 힘을 약간 줘서 벌어진 무릎을 붙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반드시 두 무릎을 완전히 펴서 힘을 줘야만 효과가 있다. 양 무릎이 서로 닿지 않는다고 해서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서로 닿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릎 뒤편을 확실하게 편다. 무릎을 곧게 펴는 이유는 뒤로 처진 골반을 앞으로 이동시켜 허리에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다리에 약간의 힘을 줘서
무릎이 확실히 펴질 수 있도록 뒤로 밀어낸다. 가슴을 확장시킨다. 이것은 굽은 등과 어깨를 펴고 배를 들여보내기 위한 방법이다. 앞으로 굽었던 어깨 관절이 펴지면 손바닥이 넓적다리의 바깥쪽을 향하고 엄지손가락의 손톱이 전방을 향하게 된다. 앞 가슴뼈 흉골에 손을 대고 손을 1 내지 2cm 앞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훈련하면 쉽다. 가슴만 확장되도록 신경 써야 하며 이때 어깨를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양 어깨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고 양 발에 같은 무게의 체중이 실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깨에 힘을 뺀다. 어깨에 힘을 빼야 목 주위에 불필요한 긴장이 발생하지 않으며 손과 손가락들을 포함한 팔 전체를 이완시킬 수 있다. 어깨를 비롯한 팔 전체가 이완되어 있어야 제대로 걸을 때 스트레칭과 견인에 의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턱을 약간 가슴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가슴을 확장하면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약간 위로 들린다. 이때 턱을 약간 가슴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경추의 생리적 곡선을 유지할 수 있다. 가슴이 걸음을 리드한다. 서있기 자세에서 걷기 자세로 전환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체가 뒤로 넘어가면서 발과 함께 아랫배가 앞으로 나온다. 곧게 펴져 있어야 할 뒷다리의 무릎은 엉거주춤한 상태로 구부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기 십상이다. 걷는 사람을 볼 때 주로 얼굴만 볼 뿐 걷기 자세를 부위별로 자세히 관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걷기 시작할 때 한 발을 지면에서 들어 올리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몸 전체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때 위 가슴을 약간 확장하듯 앞으로 살짝 내민다. 무게중심을 수직에서 조금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걸을 때 몸을 앞으로 이동시키는데 관여하는 하지 근육의 근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법이다. 몸을 앞으로 쓰러뜨리는 기울기 각도에 따라 보폭과 보행 속도가 변화한다. 몸을 앞으로 적게 기울일수록 보폭과 보행 속도는 짧고 느려지며 몸을 앞으로 많이 기울일수록 보폭과 보행 속도는 크고 빨라진다. 그 요령은 제대로 걷기 위한 서있기 자세에서 체중 지지 역할을 하는 발의 앞꿈치로 체중을 서서히 이동시키며 골반과 척추, 하지 관절의 정렬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몸을 전방으로 3 내지 5도가량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체중 지지 발의 관절 변화는 발목 관절에서만 일어나게 하고 뒤꿈치는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관절을 정렬시킨 상태에서 중심을 약간 앞으로 이동시킨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걸으면 몸이 계속 앞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려는 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행 속도가 느려서 발생하는 어슬렁, 흐느적, 건들건들한 보행 습관이 교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것은 여성들이 여성 특유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척추와 골반의 생리적 커브가 계속 유지되므로 보행 중에도 허리의 S라인과 가슴의 볼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슴이 걷기를 유도한다는 의미는 걸을 때 심장과 폐를 싸고 있는 흉곽이 확장됨을 뜻한다. 흉곽이 가슴을 억압하지 않으면 걸을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공급과 혈액순환이 매우 원활해진다. 심폐기능이 원활하면 자신감도 따라서 증가한다. 그리고 몸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면 추진기관인 장단지 근육의 일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어 오래 걸어도 장단지의 피로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된다.
그러나 몸을 기울이지 않고 발과 다리만을 먼저 앞으로 이동하면 오로지 하지 근력만으로 추진력을 감당해야 하므로 얼마 걷지 않아도 장단지를 비롯한 하지 전체에 피로가 오고 보행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진다. 그리고 체형적으로는 가슴보다 배와 턱이 먼저 앞으로 나오게 된다. 가슴을 확장시켜 몸 전체를 약간 앞으로 쓰러뜨리지 않으면 뚱뚱한 사람은 물론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가 나온다. 그러므로 제대로 걷기가 아닌 일반적 걷기 방식으로 오래 걷는 것은 체중 감량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체형 교정과 아울러 가슴이 펴져서 생기는 자신감 증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몇 년 동안 걷기 훈련을 열심히 했음에도 체형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가슴이 걸음을 리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리와 가슴의 아름다운 곡선을 유지하고 빠른 속도로 자신감에 찬 걷기를 하려면 배나 턱이 아니라 가슴이 걸음 자세를 리드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단 보행. 3단 보행이란 걸을 때 발의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 순서로 지면에 닿는 걷기 방식을 뜻한다. 발의 뒤꿈치를 지면에 닿게 할 때는 발끝을 최대한 발등 쪽으로 올린다. 이때가 걷기 단계 중에서 장단지 근육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다. 발바닥 닿기 단계는 발바닥에 형성되어 있는 3개의 족궁이 체중에 의해 스트레칭되는 시기다. 발가락만 지면에 닿는 단계는 장단지 근육과 함께 발바닥 닿기 때 펴졌던 족궁들이 다시 강하게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추진력으로 발을 신속하게 앞으로 밀어내는 시기다. 3단 보행을 하면 걷는 것만으로도 장단지 근육이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긴다. 그리고 발과 장단지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할 때마다 심장 쪽으로 혈액을 짜아 올림으로써 하지를 포함한 전신 혈액순환에 크게 도움을 준다. 발에 분포되어 각 장기와 기관에 영향을 주는 발 반사구들은 발의 관절과 근육 조직들이 3단 보행에 의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받은 자극으로 해당 기관들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렇듯 3단 보행 기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거리에서 정확하게 3단 보행을 하며 걷는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굽 높은 신발 때문이다. 굽 높은 신발은 발의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발끝은 발바닥 쪽을 향해 내려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의 반대 동작인 발등 방향으로 발목 관절을 정확히 굴곡시키면서 뒤꿈치 닿기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전체 성인 여성의 반 정도가 평소에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할 경우 여성 인구의 반은 평생토록 3단 보행을 제대로 혹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굽 높은 신발을 신었을 때의 걷기 자세가 일단 몸에 배고 나면 굽 낮은 단화나 운동화를 신어도 3단 보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굽 높은 신발을 여러 해 신어 일단 장단지 근육이 짧아지고 나면 장단지 근육을 늘려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3단 보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굽 높은 신발뿐 아니라 뒤꿈치를 고정하는 끈이 없는 슬리퍼나 샌들도 3단 보행을 방해한다. 정확한 3단 보행을 하면 신발이 벗겨질 염려가 있어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끌거나 무릎을 많이 구부려 발을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 내려놓는 식의 뚜벅이 걸음을 하게 된다. 아무리 값비싸고 디자인이 멋진 명품 신발이라고 해도 3단 보행을 방해하는 신발이라면 건강을 해치는 고약한 신발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한다. 3단 보행을 잘 하려면 뒤꿈치가 지면에 닿을 때 5m 전방에서 마주오는 사람에게
지면에 닿아 있는 뒤꿈치를 제외한 신발 바닥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발등을 위로 들어 올린다.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장단지 근육이 늘어날수록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또한 뒷발에 발가락 닿기 때는 뒤꿈치가 지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뒤꿈치를 무리하게 많이 들어 올릴수록 발가락의 뿌리 관절에 과도한 체중이 실려 발가락 관절통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장단지 근육 뭉침 및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자 걸음을 잘 걸으려면 양 발의 안쪽, 양 무릎의 안쪽 면이 항상 서로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을 유지하면서 걷는다. 앞발로 뒷발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끝이 과도하게 바깥으로 벌어진 심한 팔자 걸음을 걷는 이들은 발끝이 안으로 들어오는 안짱 걸음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발끝을 안으로 회전시켜야 11자에 가까워질 수 있다. 뒤꿈치 닿기 때는 의도적으로 뒤꿈치의 중앙이 지면에 닿도록 노력한다. 평소에 신발 굽의 바깥쪽 모서리가 심하게 마모되는 이들은 발목을 바깥으로 회전하여 발목의 바깥쪽 복사뼈를 위쪽으로 올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뒤꿈치 닿기를 하면 바깥쪽 모서리가 심하게 지면에 닿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실내에서 맞은편에 거울을 놓고 연습하면 큰 도움이 된다. 제대로 걷기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극대화시킨다. 강의할 때 심장이 중력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라고 질문하면 뜻밖에도 심장이 중력을 이기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놀라곤 한다. 심장은 사람 키의 4분의 3쯤 되는 높이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심장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도 왜 그곳에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다. 우리의 심장은 중력을 이기면서 혈액을 전신에 순환시키지 못한다. 심장 자체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심장이 몸의 중앙에 있지 않고 상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만일 심장이 가슴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었다면 중력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만 겨우 뇌에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뇌의 혈액순환 장애가 수시로 발생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 때문에 심장이 뇌에 가까운 윗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하체의 혈액순환은 어떨까? 혈액이 심장에서 발 쪽으로 흘러내려가기는 쉽다. 중력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혈액이 발에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갈 때다. 혈액이 발에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심장은 중력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될까? 인체는 뇌에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해주기 위해 심장은 가슴에 올려놓고 발과 하체를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를 해놓았다. 근육 펌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걸을 때면 발과 장단지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근육 펌프는 이런 근육 운동에 의해 발 쪽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짜올려지는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발과 장단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근육 펌프가 해야 할 일을 심장이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실제로 근육 펌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곧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황에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면 실신을 하거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근육 펌프 시스템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 하지만 걷는 자세에 따라 근육 펌프의 효율에는 큰 차이가 난다. 팔자 걸음, 어슬렁 걸음, 신발을 질질 끄는 찍찍이 걸음 등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대표적인 걸음들이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자세로 걷는 사람을 보면 앞으로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 발병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상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근육 펌프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비결은 장단지 근육을 많이 늘렸다 강하게 수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장단지를 많이 늘리고 강하게 수축하는 방법으로 걸어야 제대로 걷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걸을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1자 걸음과 3단 보행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정확한 11자 걸음과 3단 보행은 장단지 근육을 많이 늘리는 동시에 많이 수축시킨다. 발바닥에 있는 3개의 족궁을 확실히 늘리고 수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발바닥에 있는 모세혈관들의 혈액까지 모두 심장 쪽으로 짜올릴 수 있다. 앞발의 뒤꿈치 닿기 단계에서 뒷다리의 무릎을 곧게 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장단지 근육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수축한다. 보행 속도가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 속도가 너무 늦으면 장단지의 수축력이 떨어진다. 보폭이 너무 좁지 않아야 한다. 보폭이 좁으면 장단지 근육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걸을 때의 스트레칭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잘못된 자세로 걷는 것은 전신 스트레칭으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효과를 아깝게 흘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급적 팔다리에 힘을 빼고 걷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팔꿈치를 일부러 구부린다거나 주먹을 쥐고 걷는 습관은 어깨를 포함한 팔 전체의 견인 운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